소연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망가져요. 그 속삭임에 숨이 막히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며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앞에서 확인한 뒤 같은 상처를 안고 앉아 있던 두 사람이었다. 호텔 앞에서 나란히 걷던 아내와 그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같은 순간 그들을 쫓던 또 다른 배우자의 눈빛이 우리를 한자리에 앉게 만들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 45세 이르도록 흔들림 없이 유지되던 결혼 생활이 토요일 오후 호텔 입구 한 장면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다. 이혼과 소송, 위자료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방금 그 한마디였다. 우리도 똑같이 망가져요. 배신당한 분노와 허탈함, 짓밟힌 자존심이 뒤엉킨 채 순간적으로 선을 넘어가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사람의 삶에서 모든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늦은 귀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작은 거짓말들. 그 작은 조각들이 하루, 한 달, 몇 해를 쌓으며 마침내 하나의 사건으로 터져 나온다. 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다. 올해 45, 서울 송파 구 쪽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도현이다.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아내 지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한다. 우리는 서로 바쁘지만 무난히 살아왔다 생각했다. 주변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것 없는 부부라 믿었고 나는 그 믿음이 우리 결혼의 기초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깨지는 순간 너무 조용하다. 금이 가는 소리도 나지 않고 그저 익숙한 온기가 조금씩 식어간다. 그 사소한 냉기를 나는 처음 몇 달 전 어렴풋이 느꼈다. 아내가 주말마다 현장 답사, 네 클라이언트 미팅이니 하며 외출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예전엔 둘이 마트에 가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던 시간인데 그녀는 언제부턴가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현장을 돌아다닌다는 사람치곤 너무 깔끔한 차림이었고 새로 산 짧은 원피스와 향수 냄새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처음엔 그냥 일이 바빠졌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이 항상 손에 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가며 화면을 뒤집어 놓는 걸 보는 순간 이건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감추려는 태도라는 걸 직감했다. 대화는 줄었고 퇴근해도 왔어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소홀했나 자책도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토요일 아침에도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거지라며 나갔다. 평소보다 짙은 화장, 짧은 원피스, 향수 냄새. 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뒷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말한 현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나는 그녀의 차를 봤다. 정확히 그 번호판, 내가 기억하는 흰색 세단. 그 차는 현장이 아닌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 앞에 세워져 있었다.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다. 혹시 호텔 라운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런 이유가 되기엔 그 호텔은 너무 평범했다.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호텔 로비가 보였다. 손에 땀이 배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나오면 우연히 만난 척 인사라도 하려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3시간째 커피는 식어 있었고 머리는 멍해졌다. 그때였다. 낯선 여자가 내 앞자리에 앉았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단단한 체격의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혹시 지연 씨 남편분이세요? 그녀는 건강해 보였다. 그러나 얼굴빛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낯선 여자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그 표정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저 호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요. 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순간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혹시 하는 의심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 속 남자는 내가 한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지연이 예전에 회사 팀장님이에요 하며 보여줬던 바로 그 남자. 그녀가 말했다. 박수연이에요. 그리고 저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세상이 조용히 뒤집혔다. 전 이도현입니다. 저기 주차된 흰색 차. 그게 제 아내 차예요. 내가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해가 동시에 도달했다. 믿기 힘든 우연이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같은 호텔,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현실이 눈앞에서 굳어졌다.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두 달 전쯤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내가 되물었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늦게 들어오고 전화라도 건드리면 화를 내서 오늘은 그냥 따라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배신당한 사람끼리만 아는 묘한 동질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이 순간에도 위층 어딘가에서 그들이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미치게 했다. 확실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요? 직접 봐야죠. 나오는 걸 눈으로 봐야 해요.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단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도망칠 이유는 없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호텔 정문이 잘 보이는 창가로 갔다. 그곳에서 긴 오후가 저물어 갔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피트니스 강사로 일하며 결혼한 지 꽤 됐다고 했다. 한때는 남편이 세상 전부였지만 언제부턴가 눈빛이 식어갔다고 했다. 정말 바보 같죠.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너무 믿었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호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기다리던 장면이 펼쳐졌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지연이 보였다. 그녀 옆엔 낯익은 남자 박수연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다. 손끝이 맞닿고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았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소연의 입술이 떨렸다. 저게 우리 남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듯 낮게 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호텔 입구 쪽을 바라보던 소연의 입술이 먼저 떨렸다. 저게 우리 남편이에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장면인데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충격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밀려왔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토록 노골적인 친밀함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버린 것 같았다. 더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다. 둘은 호텔 입구 한쪽에 멈추어 서서 잠시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앞이었지만 그들은 주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남자의 팔이 지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고 지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채 한참이나 떨어질 줄 몰랐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다. 멀리서 보는 그 모습은 완벽한 연인이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몸짓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야, 저럴 수가. 소연이 몸을 떨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도 주먹을 꽉 쥔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일상,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뒤바뀌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포옹을 풀고 각자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지연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흰색 차에 올랐고 박수연은 다른 차에 탔다. 잠시 후 두 대의 차가 거의 동시에 호텔 앞을 빠져나갔다. 우리는 남겨졌다. 소연과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방금 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악몽을 꾸다 깬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것.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나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책이나 방송으로는 본 적 있어도 내가 겪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과 공허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죠. 지금은 너무 감정이 심해서요. 내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 당장 뭘 하면 우리도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 상황을 함께 목격한 사람은 서로뿐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각자 차를 타고 호텔 앞을 떠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거실 불만 켜둔 채 앉아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없었다.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려 했지만 생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내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어딘가에서 아직도 설마라는 말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었다. 밤 9시쯤 돼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일 끝났어. 피곤해 죽겠네. 지연은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 그대로 거짓말로 꽂혔다.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고 온 거잖아. 속에서 불이 치솟았다. 그럼에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따져 물어봤자 그녀가 순순히 인정할 리도 없고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 고생했어. 겨우 그 한마디만 내뱉었다. 지연은 별다른 기색 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호텔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두 사람의 모습, 손을 잡고 웃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람도 아닌데 손에 쥐고 있던 폰 화면이 켜졌다. 소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젯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호텔 앞에서 본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다. 지연의 웃음, 손끝이 스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서 천천히 부서져가는 무언가. 아침이 되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숨도 못 잤어요. 내가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누군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과 말을 섞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소연을 다시 봤을 때 그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다.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엔 피가 말라 있었다. 아마 밤새 울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한테 따져볼까도 생각했는데 분명 부인할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본 걸로는 확실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할지도 모르죠.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다시 미행해 볼까요? 그녀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번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자는 거였다. 처음엔 망설였다. 사람을 몰래 따라다니며 찍는다는 게 옳은 일인가? 마음 한켠이 걸렸다. 하지만 곧 생각이 달라졌다. 배신당한 이 상황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죄일까?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같았다. 좋아요. 해봅시다. 내가 대답하자 소연의 눈동자에 불이 켜졌다. 우리는 다음 주말로 계획을 세웠다.
접근 방법, 위치,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점검했다. 소연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고 치밀했다. 아마 평소의 성격이 드러난 거겠지.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지연은 또다시 현장 답사라며 외출 준비를 했다. 새로 산 블라우스에 귀걸이까지 맞춰 착용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나간 직후 나는 소연을 만났다. 이번에는 호텔 근처 로비와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건물 2층 카페 자리를 잡았다.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꺼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로 끝내자. 1시간이 지나자 익숙한 2대의 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지연의 흰색 차량, 그리고 소연의 남편 차였다. 우리는 몸을 낮췄다. 먼저 지연이 내렸고 잠시 뒤 박수연이 차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주위를 대충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다. 지금이에요. 소연이 속삭였다. 우리는 동시에 셔터를 눌렀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 입구에서 가까이 선 모습, 그리고 나란히 로비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렌즈 안에 담겼다. 이제 확실하네요. 내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른 표정이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다가가 묻자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다 필요 없어요. 나도 그냥 똑같이 망가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한숨 사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던 창문 너머로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왔다. 소연이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바로 눈앞까지 가까워졌고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끊어져 버린 듯한 광기가 섞여 있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입술이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소연 씨, 잠깐만요. 급히 말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끝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망가져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냈다.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왔다. 카페 안 몇몇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순 없잖아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심장이 유동치는 게 느껴졌다. 소연은 그제야 제자리로 한 걸음 물러섰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그대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됐다. 배신당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까지 부숴버리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내려갈 필요는 없었다. 소연 씨, 나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까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눈가를 급히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죄송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소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목소리 속에 절망보다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복수해야죠.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끌어안던 순간, 로비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법으로요. 우리에겐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상간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선명하게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것보다 이게 더 아프게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어떤 변호사를 찾을지, 무엇부터 정리할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짚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감정에 휘둘려 무모한 짓을 하는 대신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끝까지 가보기로 한 것이다. 함께 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소연이 작게 말했다.
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서초동의 한 가사 전문 로펌을 찾았다.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둔 터라 이름을 말하자마자 안내를 받았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서 있는데도 어색함보다는 묘한 동지감이 앞섰다. 우리 앞에 앉은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다. 수많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 특유의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준비해간 사진과 정리한 메모를 차분히 훑어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소연도 옆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요즘은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민사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연이 낮게 말했다. 그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에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무너진 삶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을 되찾고 싶었다. 상담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 다시 앉았다. 정리된 서류와 메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할 겁니다. 내 말에 그녀가 조금 더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번에 제가 이상한 행동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운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 말에 그녀는 겨우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도연 씨가 정신 차리게 해줘서 감사해요. 만약 그때 정말 그랬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추락했을 거예요. 그 말엔 후회가 아닌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그 순간의 위험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감정에 휘둘려 있었고 복수심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을 뻔했었다.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멈출 수 있었다. 우린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소연은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정당당하게 이겨야죠.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아내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미 증거는 충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았다. 오늘도 현장 답사에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 거짓된 평온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나와는 거짓으로 대하면서 그 남자와는 진실된 얼굴을 보였겠지. 그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치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며칠 후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서류 준비가 거의 다 됐대요. 드디어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소송 서류가 접수된 지 일주일 뒤 그날이 찾아왔다. 아내와 그 남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상간자 소송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변호사가 미리 날짜를 알려주었기에 나는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법원 봉투. 이게 뭐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차분히 열어봤다. 누군가 당신을 고소했나 봐. 상간자 소송 통지서야.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나를 누가 고소를 해. 말도 안 돼.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지연아, 나도 다 알고 있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뭐를? 너랑 그 남자 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다 봤어. 그 말을 끝내자 지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식이 사라졌다. 숨기려던 표정이 무너지고 창백함만 남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처음엔 확신이 없어서 확인했지. 그리고 증거도 다 모았어.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위자료도 받을 거고 그 남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제야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한순간이었어. 하지만 그 눈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신뢰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때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남편도 통지서 받았나 봐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나는 짧게 답했다. 우리도 같아요. 며칠 후 소연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남편이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래요. 근데 이미 늦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도 비슷하네요. 우리 아내도 그 남자가 먼저 다가왔다고 자긴 피해자라더군요. 소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정말 뻔뻔하죠. 둘 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웃음엔 냉소가 묻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사람이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정당한 결과로 끝을 내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속엔 이상할 만큼의 공허함이 찾아왔다. 긴 싸움이 끝나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연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미 나에겐 그녀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 남겨진 집은 고요했다. TV를 켜도 전등을 밝혀도 소리는 금세 벽에 부딪혀 흩어졌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거짓을 덮으며 살아가던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제야 알았다. 며칠 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 사람도 결국 다 잃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요. 나는 짧게 답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분류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잠깐의 짜릿함을 위해 서로의 인생을 태워버린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는 사람들. 돌이켜보면 그날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이 싸움의 진짜 승리였던 것 같다.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용기. 이제 나는 다시 도면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보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진심으로 나다운 하루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도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롭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